이번에는 저는 약간 엔드게임 아닌가? AI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건 일자리가 아예 사라진다는 의미. 이거는 더더욱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위주로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다음 주제는 좀 폭넓게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게 미국 장기 국채가 될 것인가, 단기 국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금을 사야 되나,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룰 이제 밸류스코프님께서 쓰신 글은 미국 장기 국채를 사야 하는 섹시한 이유라고 하십니다. 장기 국채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제 채권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하는지를 간단하게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제 금리가 먼저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 사실상 가격이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만기에 받는 돈이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려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내려야 그 금리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내리는 거고 금리가 내리면 국채 가격이 높아진다. 밸류 유저분들은 이런 거 다 아시지.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앞으로 나올 용어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높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5% 국채인데 시장 금리가 이제 10%로 늘었으면은 뭐 1년 만기다. 그럼 저 1년 동안 시중에서 지금 새로 사면 10% 벌 수 있는데 난 5%짜리 들고 있으니까 그 정도 손해를 보잖아요. 이자 측면에서. 네, 5%대 산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10년 만기면 10년 동안 5%를 받아야 되니까 훨씬 더 손해가 많다. 그런 논리 때문에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국채 가격 변동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은 만기가 20년이 넘는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데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그런 ETF고요. 그럼 금리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채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재의 자금과 미래의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살짝 유동성, 지금 당장 현금을 원하는 정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실 신용 위험이라는 것도 있죠. 내가 만기가 됐을 때 내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장기국채 금리를 보시면 지금 20년물이 4.81%, 10년물이 4.1%,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5%에 육박하는 수준에. 그래서 지금 TLT의 배당 수익률도 4.44%인 수준인 이유도 미국 국채가 이 정도의 이제 금리 수준을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TLT는 또 월 배당이기 때문에 살짝 배당주처럼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하는 자산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금리 수준 4% 후반대는 거의 2000년대 초반 아니면 1990년대 수준의 금리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금리 수준만 볼 게 아니고 좀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시대가 변해서 좀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에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게 이제 다른 분들의 주장이고, 이제 밸류스코프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래도 지금 금리 수준은 국채가 원래 받아야 되는 수준 대비 살짝은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게 맞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2022년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간 그 시기에 여파로 인해서 좀 일시적인 고금리 상황이 유지 중이고, 사실 이미 기준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장기채 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볼 때도 미국 기준금리를 봤을 때도 여태까지 계속 금리 인하를 해왔고, 연준 의장 후보가 좀 비둘기파 사람으로 좀 지명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좀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RMP라고 그 미국이 단기 국채 지금 매입한다는 거를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월 400억 달러어치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장기 국채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국채 수요를 계속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뭐 정책적인 수단으로 봤을 때도 이제 SLR 규제 완화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 어떤 자산을 살 때 그 자산의 일정 퍼센티지만큼은 본인 돈으로 좀 유동성 높은 자산을 항상 갖춰야 된다. 이게 5, 6%에서 한 3, 4% 정도로 낮춘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배수 단위로 봤을 때는 한 20배에서 33배로 올라가는 거니까 확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편하게 국채 사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발행사가 사실 지금 그 미국 국채에 떠오르는 수요처 중에 하나인데, 그 국채
국채는 사실 우리가 어디 편의점 가서 혹시 미국 국채로 결제해도 될까요? 하면 이제 나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사실상 미국 국채랑 1대1 담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의 그런 결제성을 상당히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중요한 게 이 물가에 대한 가정인데 밸류스코프님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기존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도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좀 물가가 계속 안정적이게 유지가 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트리거를 보시면 물가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오고 그 정책들이 이제 효력을 보여서 시장에서도 좀 체감을 하고 좀 장기 국채도 지금은 아직은 좀 움츠려 있지만 계속 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 산출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아까 그 만기에 따라서 그 금리 변동에 대한 그 민감도가 달라진다 이 얘기인데 금리 1%당 얼마나 가격이 상승 하락하는지 TLT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은 16, 17년이거든요.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경우 그 가격이 한 16에서 17 근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18에서 20%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목표 가격을 보시면 이제 상승 여력이 한 36% 정도 되니까 한 2%포인트 정도의 하락까지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다시 올라가면 이 모든 얘기는 이제 아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경기 둔화 없이 또 반대로 계속 높은 경제 성장률 유지가 되면 사실 국채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또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서 좀 한 수 또 배웠는 게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TLTW라고 미국 국채의 커버드 콜 ETF가 있답니다. 똑같이 이 TLT를 사는 건 맞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국채만큼의 콜옵션을 매월 한 2% 정도 높은 수준의 행사가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그 달에 2% 이상 오르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지만 대신에 연내 한 10에서 12% 정도 배당 수익률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게 만약에 장기채 금리가 내리는 시나리오는 갑자기 뭐 고용이라든지 어떤 침체 걱정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보면은 진짜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금리가 네. 10년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커버드 콜은 어쨌든 상방을 포기하고 고정 수입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6%가 목표치고 지금 바라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은 TLTW보다 TLT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장기채 전 매수 쪽 의견은 아니긴 해서 몇 개 더 다루시고 사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순수하게 뭐 어떤 신용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탁 터졌을 때의 보험을 원한다면 사실 원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그 TLT를 사시는 게 좀 더 방어 효과를 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뷰에 대한 완전 정반대의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상도님께서 작성해주신 이 재정 우위 시대의 금 논리라는 글인데 이분은 이제 금을 선호하시거든요. 그 사실 국채가 안전자산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국채 자체가 정말로 그 패권국이 돈을 잘 갚을 거야 해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거라기보다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절제된 재정정책 그리고 독립된 중앙은행과 그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만 그 패권국의 장기 국채라는 게 되게 안전자산이다로 취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화로운 시기가 깨져서 이 가정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국채도 더 이상 믿을 만한 자산이 되지 않고 그 보험의 역할을 다른 자산군들과 좀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그때 좀 빛을 보는 게 금이다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체제가 왜 깨진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2020년 이후에 미국의 부채도 계속 쌓이고 있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재정 정책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절제된 재정이라는 게 일단 1번 깨지고 그 저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살짝은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상태에서라도 나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라는 레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서 금이 이제 보험 자산으로서 지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 침체 방지의 제도화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정부가 깊은 침체를 좀 정치적으로 용인하기가 어렵다. 원래는
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경제학 배울 때 그 오스트리아 학파 뭐 그런 거 해서 이제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하면 경기가 더 어려워지기만 하니까 이런 침체가 왔을 때도 좀 버텨야 된다. 이런 이론이 원래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침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그런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니라 SLR 완화라던가 단기 국채에 매입하는 RMP라던가 이 SRF는 이제 스탠딩 레퍼 퍼실리티라 해서 이제 그냥 아무 때나 은행들이 와서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어떤 창구인데 이게 원래 옛날에는 여기서 돈 빌려가면 저 은행 무슨 문제 있나? 이래가지고 되게 막 감사 때 눈치 주고 좀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 작년에 좀 이게 풀렸거든요. 규제를 계속 푼다는 거는 정부가 평상시에 계속 관리 비용을 들여서 이제 수요를 진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평상시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금리가 좀 낮춰져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금리가 높아질 때까지 국채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국채 수요가 약해졌냐를 생각해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국가의 중앙은행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대 초반에 이제 피크를 치고 그 이후부터는 좀 민간 자금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자금들이 그래도 미국의 안전자산이니까 하고 샀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금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TLT 그 배당 수익률 4.5%처럼 그렇죠. 그 일들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 투자를 해주신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좀 안전자산의 구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일시적으로 어떤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아니면 어떤 신용 위기가 왔을 때는 그래도 일단 달러로 돈이 흘러들기는 할 텐데 그래도 좀 단기채나 현금성 자산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의 원인이 통화 신뢰성, 체제 리스크다. 그러면 좀 금으로 그 보험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금이 완전히 미국 장기 국채를 대신한 완벽한 보험 상품이 된다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재정 정책에 책임 있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금이 그 지위를 대신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꼭 금이어야 되냐라는 의문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금이 사실 이제 역사성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안전자산으로서 많이 기능을 해왔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안전자산보다는 살짝 위험자산의 위치에 있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낮고 다른 원자재들은 또 그 각각 원자재들의 그 수요 공급 역학에 있어서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금은 중앙은행들도 구조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유동성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통화 신뢰가 훼손되는 막 사람들이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트리거를 보시면 중앙은행이 계속 요즘에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제가 봤던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 가격이 사실 실제로 그 재정 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미국의 실질 금리가 그걸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가서 막 음수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금은 이미 반영을 하고 한참 올라간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각국 중앙은행들이나 뭐 민간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구조적인 수요가 계속 유지가 좀 돼야 지금 금 가격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수급적인 측면 이외에 좀 살펴봐야 될 점은 실제로 통화 정책에 대한 의심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역시 미국이야 잠시 동안은 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다시 뭐 원 궤도 돌아가는구만 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금의 그런 보험성 수요가 또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살짝은 이런 의심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보면 미국이 갑자기 재정 긴축을 빡세게 전환을 해서 원래 레짐으로 돌아가겠다. 독립적인 중앙은행과 절제된 재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금의 역할이 다시 무색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좀 순매수세가 둔화가 되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전 좀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자산이고 과거에는 좀 경제 위기 때 제 역할을 못했어도 지금은 또 계속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짝 금융 시스템 안에 거의 녹아들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보험 수요를 같이 분담해서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네. 좋습니다. 요새 정말 훌륭한 글들이 많아서 또 있어요? 그 중간 절충안이 네. 또 있습니까? 절충안을 또 제시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이제 네. 심지어 닉네임도 근거핑이십니다. 네. 그래서 근거핑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정 정책의 시대다. 물가도 더 높게 유지되고 대신에 이제 경기도 계속 뜨겁게 유지되고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지고 그런 시대를 또 이제 가정을 하시고요. 대신에 그 대안이 좀 다른 게 이 레짐 하에서 금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보험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인데 만약에 아무 일 없이 물가는 좀 높아서 뭐 일련의 부작용은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계속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하고 상황이 잘 풀리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폴른이 좋다. 이 폴른이 어떤 ETF냐면 이 폴른 엔젤이잖아요. 천사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투자 등급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그 채권 등급을 보시면 트리플 A부터 A, 뭐 더블 A 이렇게 있다가 트리플 B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 등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하고 요 밑에부터 BB부터 쭉 내려가서 CCC까지는 정크본드, 이제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 좀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애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럼 왜 폴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장기채보다는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그래도 좀 더 잘 통하는 중단기 영역에 있는 채권이 더 낫고 이게 채권이 사실 만기가 더 긴 채권에 투자를 할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기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그 일드가 사라지잖아요. 수익률이 사라지잖아요. 그 부족한 이자는 살짝의 신용 위험으로 충당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폴른이 TLT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뷰이시고요. 매수 트리거 자체만 놓고 보면 TLT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터치했을 때 이 5%가 살짝 전통적인 살짝 심리선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투자 배울 때도 금리가 5%까지 가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갈 수 있다. 하지만 5%를 넘기면 거기서부터는 좀 과열이다. 저는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최근 추이를 보셨을 때 5%가 살짝 그 저항선의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5%를 찍으면 일종의 살짝 저점 매수인 거죠. 5%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5%가 오면 주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트리거고, 그리고 이 비드 커버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가 이제 입찰을 하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입찰된 물량 대비 매수 호가가 몇 개가 얼마나 더 많이 나왔을까 했을 때 2.4배 이상으로 나와야지 미국 국채 수요가 탄탄하게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시점에 좀 저점 매수 느낌으로 들어가서 금리 하락보다는 좀 금리가 현재 상태로 유지됐을 때 그 이자 수익률을 국채보다 좀 더 많이 가져가 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왜 이게 절충하네요? 금은 진짜 보험이잖아요. 국가의 그 재정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지 못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에 대비한 보험인데 폴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실제로 터졌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회사채니까.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때는 TLT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그 회사채에 따른 그 신용위험에 따른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재정정책의 시대라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니까 부도율도 좀 낮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에서도 다뤘지만 정크 본드들은 보통 주식이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침체 오거나 했을 때 많이 폭락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침체가 오게 된 무위험 이자율이 어쨌든 지금 높은 상황에서 막 내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해칭을 해줄 것이다. 근데 침체가 왔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그러면은 금 사야죠. 무위험 이자율도 안 내리고 부도 스프레드는 커지고, 그럼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가 또 있는 거라서 경기 예측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그 좀 채권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좋을 점은 아무래도 물가라는 키워드가 자주 나왔잖아요. 지금 물가가 균형점에 있기는 하거든요. 나름 그 22년도 이후에 안정화돼서 한 2% 중반 때 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재가속을 하면 문제인 거고 이게 좀 계속 유지가 될까.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또 고용시장 아니겠습니까? 고용시장. 내년에 이제 고용시장이 좋을지 나쁠지도 상당히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좀 장기 평균이거든요. 자연실업률이라는 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수렴된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자연실업률 부분이고 아직까지 자연실업률이다. 그리고 좀 낮아진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모에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도 지금 고령화 영향이 좀 있어서 노인 인구가 좀 은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이 또 균형점이지 않나, 이런 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참 저희가 벨리 인사이트에서 정크본드도 다루는 인사이트가 나타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티클들 감사드리고요. 일반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 세 가지 글에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다 있어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뭐 22년도부터 유튜브에서 계속 국채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이 한 4.2%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은 미국 부채가 어느 정도는 임계점에 다다라서 이걸 인플레로 좀 녹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정책의 공도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에서 다뤘지만 이제 재정의 시대가 왔다. 60년대의 그 재정의 시대에서 70년대 인플레로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사이클적으로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골디락스 저물가 저금리 시기에서 코비드 이후는 어느 정도는 레짐 자체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이제 멈추고 이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고 있는 게 전 정상돈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앞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전 좀 떠밀려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다뤘지만 그 풍부한 지중금의 시대 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연준은 그런 양적 완화 십수년 동안 했던 걸 좀 털어내야지 앞으로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별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리와인드하고 있고 양적 긴축 완화로 가니까 굉장히 국채 수급상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연준이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계속 어떻게든 수요와 그 공급 사이를 밸런싱하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 이제 감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사실 연준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지금 환경이 일방적으로 국채금리가 이제 낮아진 환경이라기보다는 국채금리가 오를 요소들에 대해서 트럼프와 연준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를지 내릴지는 정말 까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이클에선 침체가 오면은 어쨌든 국채 수요가 폭발하면서 금리가 확 내리는 그게 있는데 지금 AI가 어쨌든 생산성 향상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거다. 물가가 안 오를 거다. 다들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AI 생산성 증가가 결국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90년대에 PC가 도입됐을 때의 어떤 생산성 증가 그때도 구조적, 마찰적 실업률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PC는 결국 도구기 때문에 또 화이트 칼라 워커들을 대거 양산하면서 다시 실업률이 또 해결되고 했지만 이번에는 저는 약간 엔드게임 아닌가? AI가 정말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건 일자리가 아예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8, 90년대 그 구간에 보면은 약간은 고용 없는 회복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장기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을 때 경제 성장도 좋고 자산도 올라가는데 고용은 안 오르고 결국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런 컨텍스트가 쌓이게 되고 그런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더더욱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위주로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그럼 지금 감세안도 했는데 세수는 계속 부족할 거고 재정정책은 펴야겠고 하면은 또 국채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수급 전쟁이. 트럼프와 연준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라서 어느 한쪽으로 보기에는 되게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국채 가격의 업사이드가 오히려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주면은 미국 정부는 그 틈을 타서 열심히 국채를 더 발행할 거예요. 장기채를. 오히려 금리의 하단이 막혀 있고 국채 가격의 상단이 막혀 있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 골드는 어떨 것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는 골드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70년대 골드가 10년 동안 1600%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뭐 골드가 10,000불 이상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10,000불이라 해봤자 사실 지금 레벨에서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 골드를 바라볼 때 계속 뭐 두 가지 리스크를 보는데 하나는 코인이 안전자산 수요를 좀 빨아들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정부한테 너무나도 골드가 계속 오르는 게 안 좋은 시나리오다. 미국 정부의 적이다. 골드 매수 포지션은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골드를 언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냐 이런 생각은 스윙 트레이딩 아이디어 정도는 있는데, 뭔가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뭐 실업률이 껑충 뛰거나 어쨌든 뭔가 안 좋은 악재가 터졌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때 이제 골드가 튀어야 되는데, 아마도 제 추측상으로 폭락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골드 같은 것들이 지금 레버리지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마진으로 들어간 포지션들이 많고 그 약간 투기성 수요들이 지금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안 좋은 게 터졌을 때는 현금이 다들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하면은 이제 헤지 펀드들도 다 마진 채워야 되니까 그 골드를 다 현금화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 위기 때도 다 나타났었는데, 그 시기가 저는 되게 좋은 매수 찬스다.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통화 정책으로 풀어낸다고 하면 사실 양적 완화를 할 당시에는 지중금을 채우는 거였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골드가 엄청 튈 거라 생각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폭락을 했거든요, 골드는. 근데 이번에는 이미 지중금도 풍부하고 또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수단이 또 재정정책과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는 수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골드를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골드는 그 두 가지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자재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타겟이 안 되면서도 전 세계의 실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원자재들,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구리도 구리고 산업금속들은 대체로 다 그러지 않나? 그리고 원자재들이 가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컴프레스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이클적으로도 꽤나 이게 단순히 그냥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런 얘기하면서 뭐 올해 좋을 거다 이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매크로 환경이 원자재 주위로 좀 쌓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게 채권 저점 매수보다 금 저점 매수다 이런. 금은 모르겠어. 금은 금은 그냥 무서워. 그냥 미국 정부와 반대 베팅을 한다는 게 조금, 몇 년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 골드랑 원자재는 계속 거의 우호적인 스탠스인데, 제가 아직까지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확실한 뷰를 제가 정립하지 못했어요. 미국 정부도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움직이고 있을 건데, 달러 수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 시황에서 다뤘던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동수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을 거고, 달러 패권도 지금 한 단계 디지털 달러로 전환하는 시기가 또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그냥 너무 크다. 이거는 확신이 있는 생각은 아니고 지금 막 던지는 건데, 한 가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디지털 달러화가 되면은 전 세계 다른 화폐들의 수요를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되게 불안정하다.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블록체인에서 언제든지 디지털로 거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가 있으면은 아르헨티나 그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다 달러 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페트로 달러 시기 7, 80년대를 지나면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달러의 패권을 확보했듯이, 이번에는 사실상 전 세계 다른 화폐들이 통용되는 공간을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디지털화를 통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달러 강세가 올 수 있고 골드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원하고 있고 골드를 눈엣 가시로 생각할 것이다. 이게 저는 계속 이제 쫄리는 거죠. 지금 많은 스토리들은 우리가 과거 매크로 환경이나 사이클들을 계속 공부를 해보면은 골드와 실버가 오를 타이밍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고, 실제로 거기 스토리 따라서 지금 오르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반영들이 되게 빠른 사이클로 가거든요,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제가 후반부에 그냥 주절주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뭔가 진지한 매수매도 의견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이브다 보니까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막 그냥 찌꺼려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